소니는 망하고 삼성은 1위 된 이유. 비빔밥 한국이 모래알 일본 이기는 융합의 시대. 2012년 9월 도쿄 소니 본사 회의실 아이폰이 우리 워크맨을 죽였습니다. 한 임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죠. 소니, 한때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지배했던 그 소니가 스마트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갤럭시 S3 출시 100일 만에 2천만 대 돌파.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성은 애플과 당당히 맞서며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은 재팬 넘버원이라 불리며 세계 경제를 호령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모래알 일본이 무너지고 왜 비빔밥 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가? 입니다. 1979년 7월 1일 소니가 워크맨을 출시했을 때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음악을 들고 다닌다고?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워크맨은 전 세계에서 4억 대 이상 팔려나갔고 소니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소니는 워크맨의 성공에 도취되어 완벽한 음질이라는 한 가지에만 집착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에서 CD로, CD에서 미니디스크로, 미니디스크에서 ATRAC 포맷으로 우리의 음질 기술은 세계 최고다. 소니는 자사의 독자 규격을 고집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과 호환?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죠. 2001년 애플이 아이팟을 출시했을 때도 소니는 무시했습니다. MP3 그런 저급한 음질로 누가 음악을 듣겠나? 소니 경영진 회의록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ATRAC라는 자사 포맷의 우수한 음질만 강조했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음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수천 곡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이팟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아이튠즈를 통해 쉽게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죠. 소니는 뒤늦게 대응하려 했지만 회사 내부의 칸막이 문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워크맨 사업부, 음악 사업부, 영화 사업부 각 부서는 마치 별개의 회사처럼 움직였습니다. 워크맨 팀이 온라인 음악 스토어를 만들려고 하자 음악 사업부가 저작권 문제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우리 부서의 음반 매출이 줄어들면 어떡하냐? 내부 싸움을 하는 동안 애플은 아이팟과 아이튠즈의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결과는 2010년 소니는 워크맨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워크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같은 시기 삼성전자는 수원 사업장 이건희 회장의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승부를 건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하지만 당시 삼성이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삼성은 짝퉁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었죠. 우리가 못하는 건 배우고 없는 건 협력한다. 삼성은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면 되죠. 디자인이 약하다. 외부 디자인 컨설팅 회사와 협력하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삼성 내부의 협업 방식이었습니다. 갤럭시 프로젝트에는 반도체 부서, 디스플레이 부서, 카메라 부서, 소프트웨어 부서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각 부서의 최고 기술들을 한 곳에 모은 거죠. 마치 전주 비빔밥처럼요. 2011년 2월 갤럭시 SE 발표회장 4.3인치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 디스플레이
12GHz 듀얼코어 프로세서, 8.49mm 초슬림 디자인, 스펙만 나열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술이 삼성 내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의 갤럭시 SE는 4천만 대 이상 팔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애플과 정면 승부에서 이긴 거죠. 2012년 런던 올림픽 삼성은 모든 선수들에게 갤럭시 S3를 나눠줬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올림픽 무대에서 각국 선수들이 갤럭시로 셀카를 찍는 모습 이보다 강력한 마케팅이 있을까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샤프는 자사의 이구아스 액정 기술만 고집하다가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파나소닉은 플라즈마 TV 기술에 집착하다가 LCD 시장을 삼성과 LG에 내줬죠. 일본 기업들의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각자의 기술은 세계 최고였지만 그걸 융합하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마치 모래알처럼 아무리 좋은 재료들도 따로 놀면 성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일본의 모래알 문화는 금융권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02년 일본 금융계에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미즈호 은행 탄생, 자산 규모 세계 1위, 후지은행, 다이이치, 권교은행, 일본 흥업은행 세 개의 거대 은행이 합병하여 미즈호 은행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자산 규모만 1조 달러가 넘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은행이었죠. 하지만 2002년 4월 1일 합병 첫날부터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9시 도쿄 시내 미즈호 은행 ATM기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카드가 안 나옵니다. 제 돈은 어디 갔어요? 은행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25,000대의 ATM 중 무려 60%가 작동을 멈춘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시스템 통합 실패였습니다. 미즈호는 세계 은행의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지 않고 그냥 연결만 했습니다. 후지 은행 시스템, 다이이치 권교 은행 시스템, 일본 흥업은행 시스템 세 개의 시스템이 겉으로만 합쳐진 거죠. 왜 제대로 통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은행의 시스템이 더 우수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더 많이 남겨야 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각 은행 출신 임원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만 챙기느라 제대로 된 통합을 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ATM 오류로 약 25만 건의 거래가 미처리됐고 금융청으로부터 업무 개선 명령까지 받았죠. 더 황당한 건 2011년에 또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합병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스템은 제대로 통합되지 않았던 거죠. 결국 미즈호는 2019년부터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고 무려 4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4조 원. 참고로 한국국민은행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쓴 돈이 3천억 원입니다. 미즈호는 그 13배가 넘는 돈을 쓴 거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본 문화의 즉 화합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화합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각 파벌이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만 합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2001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합병했을 때를 볼까요? 이건 전쟁이다. 양측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주도권을 놓고 피 터지게 경쟁했죠. 결국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합병 직후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조흥은행 시스템은 과감하게 버리고 신한은행 시스템으로 일어난 거죠. 물론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조흥은행 출신 직원들 중 많은 이들이 회사를 떠났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한은행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한국 최고의 은행
중 하나가 됐습니다. 비빔밥과 모래알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비빔밥은 모든 재료를 하나로 섞습니다. 과감하게 비벼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죠. 반면 모래알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냥 모래일 뿐입니다. 각자 따로 놀기 때문에 시너지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더 극적인 사례를 볼까요?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2010년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 방탄소년단이라 이름부터 참 특이하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한국 아이돌 시장은 SM, YG, JYP 3대 기획사가 장악하고 있었죠. 자본도 없고 유명한 아티스트도 없는 빅히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방시혁 대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간다. 힙합을 하되 K-팝의 칼군무와 비주얼을 섞자. 거기에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SNS 전략을 더하자. 2013년 6월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죠. 또 아이돌? 힙합인지 아이돌인지 정체가 뭐야?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힙합 팬들은 너무 아이돌 같다고 했고 아이돌 팬들은 너무 힙합 같다고 했죠.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색깔로 간다. 힙합의 메시지, K-팝의 퍼포먼스, 록의 사운드, EDM의 비트 모든 걸 섞었습니다. 거기에 청춘의 고민과 꿈을 담은 진솔한 가사를 더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팬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아미 여러분, 오늘 뭐 먹었어요? 멤버들이 직접 트위터로 팬들과 대화했습니다. 브이라이브로 일상을 공유했죠. 이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존 기획사들은 아이돌의 신비감을 유지하려고 팬들과의 거리를 뒀거든요.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탑 쇼설 아티스트 BTS 방탄소년단이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즈를 제치고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였죠. 2018년 UN 본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RM이 UN 연설대에 섰습니다. K-팝 아이돌이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2020년 빌보드 핫100 1위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라이프 고즈한, 버터, 퍼미션 투 댄스까지 4곡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죠. 2021년 그래미 어워드 후보 2025년 RM의 에이펙 CEO 서민 연설 K-팝은 비빔밥과 같습니다. 힙합, R&B, EDM 서구의 음악 요소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면서도 한국 전통의 미학과 정서를 융합했습니다. RM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1960년대부터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를 지배해온 자니스 사무소, 토키오, 스맙, 킹키키즈, 아라시 수많은 국민 아이돌을 배출한 전설적인 기획사였죠. 하지만 자니스는 철저하게 일본식만 고집했습니다. 우리 콘텐츠는 TV와 CD로만 소비되어야 한다. 자니스는 디지털 전환을 거부했습니다. 유튜브? 안 됩니다. 스트리밍? 안 됩니다. 심지어 인터넷의 멤버들 사진 올리는 것도 금지했죠. 일본 시장만 지켜도 충분하다. 글로벌 진출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본어 노래, 일본식 안무, 일본 팬들만 철저하게 내수 시장에만 집중했죠. 결과는 2023년 자니스 사무소는 창업자의 성범죄 스캔들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니스의 아이돌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죠. 유튜브가 없으니 해외 팬들은 그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스트리밍이 없으니 음악을 들을 방법도 없었죠. 반면 BTS는 2023년 기준 유튜브 구독자 7천만 명 이상, 전 세계 팬클럽 아미 수천만 명, 빌보드, 그래미, UN, 에이펙까지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니스는 일본 전통이라는 모래알 하나만 지키려다 무너졌고, BTS는 전 세계 음악을 섞은 비빔밥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가장 치열한 전쟁터 반도체로 가볼까요? 1980년대 일본은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NEC, 히타치, 도시바, 후지츠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했죠. 당시 삼성전자는 변변한 기술 하나 없는 후발주자였습니다. 1983년 이건희 부회장이 도쿄 출장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팔아달라. 일본 기업 임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아직 이르지 않나? 그 굴욕을 잊지 않은 이건희 부회장은 귀국하자마자 선언했습니다. 반도체에 모든 것을 걸자. 하지만 삼성에는 기술도 경험도 인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전략이 뭐였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최고의 인재를 데려온다. 미국에서 반도체 박사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일본에서 은퇴한 엔지니어들을 고문으로 모셨죠. 유럽에서 장비 전문가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서 간 장벽을 없앴습니다. 반도체 개발에 필요하면 뭐든 지원한다. 연구소, 생산, 품질 관리, 마케팅 모든 부서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199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63회가 D램을 개발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을 제쳤죠. 1990년대 중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우리는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각 회사는 여전히 자기만의 독자 기술을 고집했습니다. 회사 간 협력? 생각도 못했죠. 심지어 같은 회사 안에서도 부서끼리 기술 공유를 안 했습니다. 우리 부서 기술이 최고다. 결과는 2024년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1위, SK하이닉스 2위, 미국 마이크론 3위. 일본 기업은 순위권에 조차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입니다. 2023년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와 함께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수조엔을 쏟아부어 TSMC 공장을 일본에 유치했습니다. 자국 기술로는 안 되니 대만 기업을 모셔온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삼성은 세계 곳곳의 기술을 섞어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설계 기술, 유럽이 장비 기술, 일본의 소재 기술 모든 걸 융합했죠. 반면 일본 기업들은 각자의 모래알을 지키려다 뒤처진 겁니다. 2021년 9월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석권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94개국에서 1위. 감독 황동혁은 이 시나리오를 2008년에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송국과 투자자들은 모두 거절했죠. 너무 잔인하다, 한국 드라마 같지 않다, 시청자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달랐습니다. 재미있는데요? 만들어 봅시다. 넷플릭스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탄탄한 스토리텔링에 할리우드급 제작비, 글로벌 배급망 비빔밥이죠. 결과는 1억 1천만 가구 시청,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어서 터진 작품들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더 글로리,
킹덤 모두 한국 콘텐츠지만 장르는 다양합니다. 좀비, 스릴러, 복수극, 사극. 한국 제작진들은 장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장르를 받아들이되 한국적 정서를 담았죠.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도 분명 콘텐츠 강국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충분히 크니까 굳이 해외를 노릴 필요 없다. 일본 콘텐츠 제작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NHK는 매년 일본 역사를 다룬 드라마를 만듭니다. 제작비도 엄청나죠. 하지만 일본어로만 제작되고 일본 내수 시장만 겨냥합니다. 우리 드라마는 일본인을 위한 것이다. 해외 시청자 관심 없습니다. 결과는 2023년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이 일본 콘텐츠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시청자들도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는 장르를 섞습니다. 로맨스에 스릴러를 넣고 코미디의 사회, 비판을 담고 판타지의 현실을 녹입니다. 일본 드라마는 장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로맨스는 로맨스, 코미디는 코미디, 사극은 사극. 어느 쪽이 더 재미있을까요? 전 세계 시청자들은 이미 답을 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에 누가 승리할까요? 2023년 챗GPT 열풍이 불었을 때 두 나라의 반응을 볼까요? 일본 AI가 일본어를 제대로 이해할까? 일본만의 AI를 개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어 특화 AI 개발에 수조엔을 투자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사만의 AI 모델을 따로 개발하려 했죠. 한국 챗GPT 어떻게 활용할까? 네이버도 AI 챗봇 만들었네. 카카오도 AI 서비스 시작.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AI를 도입했습니다. 오픈 AI의 기술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한국적 서비스를 더했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삼성의 가우스 독자 개발도 하지만 글로벌 AI와의 협력도 열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일본은 순수 일본산 AI를 고집합니다. 모래알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려는 거주한국은 글로벌 AI 기술을 받아들이되 한국 서비스와 융합합니다. 비빔밥을 만드는 겁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건 뭘까요? 융합과 유연성입니다. AI를 의료에 접목하고 교육에 활용하고 제조업에 넣고 엔터테인먼트에 섞고 모든 분야를 AI와 융합해야 합니다. 이게 비빔밥이 잘하는 일이죠. 모래알은 각자 최고의 AI를 만들려고 하지만 융합은 못합니다. 네이버가 AI 스타트업과 협력하고 삼성이 외부 AI 기술을 도입하고 카카오가 오픈소스 AI를 활용합니다.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죠.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20세기는 완성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능력이 중요했죠. 정밀한 자동차, 완벽한 전자제품, 고품질 음악. 일본의 모래알 문화가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창의력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 예상 못한 조합, 경계를 넘는 융합이건 비빔밥의 시대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 한국 10위, 일본 13위, 유니콘 기업 수 한국 20개 이상, 일본 6개, 문화 콘텐츠 수출 한국 연간 100억 달러 이상, 일본 애니메이션 제외하면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앞서 나갑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섞습니다. 이거랑 저거 섞으면 어떻게 될까?
BTS가 힙합과 K-팝을 섞고 삼성이 반도체와 AI를 섞고 현대차가 수소와 전기를 섞고 넷플릭스 한국팀이 드라마와 좀비를 섞습니다. 일본은 전통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방식이 최고다는 일본 토요타는 수소차를 고집하고 소니는 자사 규격을 고집하고 자니스는 일본 시장을 고집했습니다. 결과는 2025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일본을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 완성도, 품질 추구.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20세기의 성공 방식이 21세기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보다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조합이 더 가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한국의 비빔밥 문화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섞다가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받아들이다가 핵심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 한국의 융합력, 일본의 완성도, 한국의 창의성, 일본의 전통 존중, 한국의 변화 수용이 둘이 합쳐질 때 진짜 최강이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생산 방식을 배우고 일본의 품질 관리를 배우고 일본의 장인 정신을 배웁니다. 그걸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진짜 비빔밥입니다.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맛있게 비비는 것이 미래 비빔밥의 시대입니다. AI 시대, 메타버스 시대, 우주 시대, 모든 게 융합되고 모든 게 섞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웃을까요? 하나만 고집하는 모래알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섞어 새로운 맛을 만드는 비빔밥일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 경제, 산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모래알은 완벽하지만 따로 놀고 비빔밥은 불완전하지만 함께 춤춥니다. 소니의 워크맨, 일본 은행의 합병, 일본 AI의 고림 모두 하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다 시대를 놓쳤습니다. 반면 삼성, BTS, 넷플릭스 한국팀은 모두 융합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미래는 AI, 메타버스, 양자 컴퓨터 모든 것이 융합되는 시대입니다. 비빔밥의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 미래를 이끌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